준호 씨의 삶은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그는 성공한 건축가로 매일 아침 출근하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설계하는 일을 즐겼다. 결혼 10년 차인 민지와의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민지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회 합창단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매력적인 여자였다. 매주 토요일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가벼운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피를 타며 부엌에 서 있는데 갑자기 낯선 향기가 코를 스쳤다. 장미꽃 같은 진한 꽃향기였는데 집안 공기에 스며들어 이상하게 느껴졌다. 민지가 거실에서 나와서 보니 그녀는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드레스는 그녀의 체형을 부드럽게 감싸며 우아하게 떨어졌고, 머리는 가볍게 웨이브를 주었으며 화장은 평소보다 세심하게 되어 있었다. 민지는 항상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했지만 그 향기는 준호가 처음 맡아보는 것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민지야, 너 오늘 물향수 뿌렸어? 민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합창단 지휘자가 새로 왔는데 좀 까다로워서 더 신경 써서 가보려고. 준호는 커피잔을 들다 말고 멈췄다. 새 지휘자, 언제부터? 그는 물었다. 민지가 합창단에서 오래 활동한 건 알았지만 지휘자가 바뀐 건 처음 들었다. 민지는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다. 지난달부터야. 교회에서 새로 초빙했대. 나중에 이야기할게. 늦겠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나섰다. 그 순간 준호의 가슴에 가벼운 불편함이 스쳤다. 왜 갑자기 물향수를 바꿨을까? 하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털어버렸다. 민지는 신앙심이 깊고 교회 활동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런 환경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 그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데 마음속에 작은 가시가 밝힌 듯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지는 평일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곤 했다. 합창 연습이 길어졌어라고 말하며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오는 날이 많아졌다. 토요일 아침에도 이제는 합창단으로 나가서 준호가 혼자 산책하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엔 준호도 이해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다. 저녁 식탁에서 민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준호가 물으면 그냥 평소랑 같아.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민지의 변화를 더 세밀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쇼핑을 자주 나갔고 새 옷을 사왔다. 예쁜 블라우스나 스커트, 심지어 속옷까지. 요즘 스타일 바꿔보고 싶어서라고 민지가 말했다. 머리도 자주 바꿨다.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염색까지 했다. 준호는 그게 예뻐 보였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신경 쓰는지 궁금했다. 어느 저녁, 민지가 목에 은색 목걸이를 하고 들어왔다. 디자인은 독특했다. 작은 펜던트에 세밀한 무늬가 새겨진 평소 민지의 취향과 조금 다른 스타일이었다. 준호가 물었다. 그 목걸이 새로 산 거야? 처음 보는 거네. 민지가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대답했다. 아니, 친구가 선물해줬어. 예쁘지?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준호는 그냥 넘겼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준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침에 민지가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서둘러 확인하는 행동, 그리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드는 패턴.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준호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다.
우리 결혼 생활이 정말 완벽한가? 하지만 아직은 그 의심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민지를 믿고 싶었으니까. 교회라는 신성한 곳에서 그녀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겠어?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의 늦은 귀가는 더 잦아졌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이번 주말에 합창단 특별 연습이 있어라고 말하며 토요일 오후에도 나갔다. 준호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기다렸다. 그녀가 돌아오면 항상 피곤한 얼굴로 오늘 지휘자가 세 곡을 가르쳐줬어. 재미있었지만 힘들었어라고 했다. 대화는 그 정도로 끝났다. 준호는 민지의 옷장에서 새로 산 하이힐을 발견했다. 빨간색으로 그녀가 평소 신지 않던 스타일이었다. 이 신발 언제 샀어? 그는 물었다. 민지가 웃으며 세일에서 샀어. 한번 신어보고 싶었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다 민지의 핸드폰을 우연히 봤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다. 오늘 저녁 연습 후에 만나요라는 메시지. 발신자는 합창단 지휘자로 저장되어 있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지휘자가 개인 메시지를 보낼까?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출근했다. 하루 종일 일에 집중이 안 됐다. 저녁에 민지가 들어오자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연습 어땠어? 민지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좋았어. 새 지휘자가 열정적이야라고 했다. 준호는 더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그 메시지가 맴돌았다. 민지의 변화는 외모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느껴졌다. 그녀는 집에서 더 이상 요리를 하지 않았다. 피곤해서 외식하자라고 자주 말했다. 준호가 요리를 해도 맛있네라고 짧게 말할 뿐이었다. 부부 생활도 줄어들었다. 민지가 오늘은 좀 피곤해라고 하며 등을 돌리는 날이 많아졌다. 준호는 그런 그녀를 안아보려 했지만 민지는 부드럽게 피했다. 미안, 내일 해라고 말하며 준호의 의심은 점점 커졌다. 그는 민지의 합창단 일정을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합창단 연습은 주로 주일 오후와 수요일 저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민지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도 나갔다. 특별 연습이야라고 그녀가 말했다. 준호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지가 나간 후 그는 그녀의 옷장을 뒤졌다. 새 옷들 사이에 작은 선물 상자가 있었다. 안에는 은색 귀걸이가 들어있었다. 카드가 붙어 있었다. 항상 아름다워라고 적힌 발신자 이름은 없었다. 준호는 그걸 보고 손이 떨렸다. 이건 친구 선물이 아닐 텐데. 그날 저녁 민지가 돌아오자 준호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민지야,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합창단이 정말 그렇게 많아? 민지가 놀란 눈으로 봤다. 왜 그래? 나 신앙생활 하는 거 싫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걱정돼서.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 의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모든 게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다. 완벽했던 삶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준호는 파트너와의 미팅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이 칼칼하고 온몸이 찌뿌둥했다. 민지는 아침에 합창 연습 가봐야 해라고 말하며 이미 나간 상태였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서 쉬려고 했지만 목이 너무 말라서 부엌으로 나왔다. 물을 따르려고 싱크대로 다가가는데 식탁 위에 민지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항상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왜 오늘은 두고 갔을까? 준호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화면이 켜지며 알림이 떴다. 성민님, 오늘 어디서 만나요? HE라는 메시지였다. 성민님, 심지어 하트까지? 준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지난 몇 달간의 이상한 점들이 머릿속에 스치듯 떠올랐다. 민지의 새 무량수, 늦은 귀가, 갑작스러운 스타일 변화, 그리고 그 은색 목걸이. 모든 게 연결되는 기분이었다. 준호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들었다. 비밀번호를 풀려고 여러 숫자를 눌렀지만 실패했다. 이게 다 우연일까? 그냥 동료일 수도 있잖아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았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다. 하지만 그 맛조차 쓰게 느껴졌다. 민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그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에서 그 메시지가 계속 맴돌았다. 저녁에 민지가 들어왔다. 비에 젖은 우산을 털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연습이 늦어졌어라고 말했다. 준호는 일부러 평소처럼 대답했다. 그래? 수고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민지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한 후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 비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혔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는 주먹을 쥐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더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지가 출근할 때 입는 옷, 집에 올 때의 표정, 핸드폰을 만지는 손놀림까지. 며칠이 지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민지가 오늘 저녁에 합창 모임이야 라고 말하고 나갈 때 준호는 그녀의 뒤를 따라 나섰다. 멀찍이서 지켜보니 그녀는 교회 쪽으로 가지 않고 시내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지만 너무 위험해서 돌아왔다. 그날 밤 민지가 돌아오자 그는 물었다. 오늘 연습 어땠어? 민지가 웃으며 좋았어. 세 곡 배웠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녀의 미소가 가짜로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형, 나 의심되는 게 있어. 탐정 고용해 볼까?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그래. 준호는 망설였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 같아서. 하지만 다음 날 그는 사설 탐정 사무소에 갔다. 제 아내를 좀 따라다녀 주세요. 합창단 활동이 수상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3일 안에 첩보고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비용을 치르고 나오는데 준호의 손이 차가워졌다. 집에 돌아와 민지를 보니 그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뭐 먹을까라고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할 기운이 없었다. 3일 후 첫 사진이 이메일로 왔다. 민지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어떤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었다.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귓가에 속삭이는 모습까지 선명했다. 그 남자는 박성민, 교회 합창단 지휘자였다. 준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게 진짜야? 그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날 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구토를 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오늘도 연습 가봐야 해라고 말하며 무량수를 뿌렸다. 준호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미소가 마지막이 될 거야. 그 후로 준호는 변했다. 밖에서는 여전한 남편이었지만 속으로는 전쟁터였다. 민지가 집에 있을 때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누구랑 연락하는 거지? 오늘 또 그놈 만나? 그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피곤이 쌓여서 일에 집중이 안 됐다. 탐정의 보고가 계속 왔다. 민지가 합창 연습이라고 나간 날 교회 근처에 간 건 단 한 번뿐이었다. 나머지는 호텔, 모텔, 카페 또는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사진에는 둘이 차 안에서 웃으며 손을 잡고 키스하는 장면까지 있었다.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준호의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1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고통이었다. 민지는 여전히 집에서 행복한 척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김치찌개를 끓이며 피곤할 텐데 빨리 씻고 먹자라고 말했다. 준호는 눈물이 날 뻔했다. 몇 시간 전엔 다른 남자 품에 있었으면서 지금 이렇게 웃어? 그는 속으로 삼켰다. 또 다른 날 민지가 올 연말에 제주도 가자 오랜만에 둘이 여행이라고 제안했다. 준호는 웃을 수 없었다. 외도를 하면서 남편과 여행. 그는 그래 생각해 볼게라고만 말했다. 속으로는 폭발 직전이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탐정은 민지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대화가 녹음됐다. 요즘 남편이 좀 눈치채는 것 같아. 조금 걱정돼. 민지의 목소리였다. 남자가 대답했다. 괜찮아. 더 조심하면 돼.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잘 될 거야. 민지가 그랬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절망했다. 그녀가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혼 소송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해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준비하죠. 준호는 모든 자료를 넘겼다. 사진, 비디오, 녹음 파일, 통화 기록, 위치 데이터, 호텔 영수증까지. 두꺼운 파일이 쌓였다. 그는 소송을 시작했다. 민지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다. 박성민에 대해 더 알아봤다. 그는 지역에서 유명한 음악교사로 피아노와 성악을 가르치고 교회 지휘자였다. 준호는 익명으로 사진 몇 장을 커뮤니티 포럼에 올렸다. 개인정보는 가렸지만 교회 사람들이 알아봤다. 우리 지휘자 아냐? 소문이 퍼졌다. 교회는 조사를 시작했고 박성민은 지휘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의 학원도 타격을 받았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빼기 시작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다. 민지가 봉투를 열어보고 준호를 봤다. 이게 뭐야? 소송. 나한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그래. 너랑 그놈 둘 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소리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외쳤다. 준호가 사진 있고 녹음 있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민지는 처음엔 부정하다가 결국 무너졌다. 미안해. 그냥 순간 미쳤어. 그런데 이 정도로 할 필요 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는 그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용서라는 단어는 없었다.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이 정도로 할 필요 있어? 그냥. 미안해.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끓어올랐다. 이 정도로? 네가 한 짓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짓밟았어. 그게 이 정도야? 그는 차갑게 대꾸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그는 침실 대신 거실 소파에서 잤다. 민지는 방 안에서 혼자 흐느껴 울었고 준호는 조용히 책상으로 가서 파일들을 정리했다.
사진, 녹음 파일, 위치 기록을 다시 확인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이혼 서류 제출, 재산 분할,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소환. 이건 더 이상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단소 제출 다음 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준호는 태연하게 출근 준비를 했다. 민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부엌에 서서 커피를 따랐다. 준호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녀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준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기회? 이건 기회 문제가 아니야. 이미 끝났어.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지만 그는 문을 나섰다. 그 눈물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다. 예전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냥 무시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의가 이어졌다. 준호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먼저 민지와 이혼해요. 그리고 박성민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분할은요? 결혼 전 자산이 많으시고 집은 준호 씨 명의라 유리해요. 공동 구매지만 대출은 대부분 준호 씨가 갚으셨죠. 준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집은 팔아요. 그곳에 더 살고 싶지 않아.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민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송 취소해 줄래? 제발. 그녀가 팔을 붙잡았지만 준호는 뿌리쳤다. 늦었어. 박성민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소환장을 받은 후 그는 바로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화해로 가는 게 어떠세요? 합의금 제안할게요. 준호는 수화기를 쥐고 웃었다. 말씀 전해주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그 사람이 한 짓을 모두 공개할 거예요. 민지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정말 끝까지 할 거야? 사람들이 알면 나 교회 못 가.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코웃음 쳤다. 교회에서 뭐 했어? 합창 연습 핑계로 외도하면서? 이제 체면 생각할 자격 없어. 민지가 소리쳤다. 나도 미쳤어. 그냥 순간 실수였어. 하지만 그 실수는 몇 달 동안 이어졌고 수십 장의 사진과 녹음으로 증명됐다. 재판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됐다. 첫 공판에서 박성민과 민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 변호사만 와서 다시 화해를 제안했다. 합의로 끝내시죠. 준호의 변호사가 단호히 말했다. 불가합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와 자존심이에요. 준호는 법정 밖에서 기다리며 주먹을 쥐었다. 가슴이 뜨거웠다. 두 번째 공판에서 마침내 그들이 나타났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박성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민지는 눈을 내리깔고 의자에 웅크렸다. 판사가 사건을 요약했다. 원고 측 증거 제출됐습니다. 사진, 녹음, 위치, 기록 등 준호의 변호사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호텔 로비 사진, 차 안키스 장면,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이게 몇 달간 반복됐어요. 판사가 물었다. 피고 측 의견은? 박성민 변호사가 일어났다. 제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했어요. 순간 실수로 후회하고 있어요. 화해로 가길 바랍니다. 판사가 준호를 봤다. 원고 측? 준호가 일어나 말했다. 이 일로 제 삶이 무너졌어요. 이혼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피고와 제 아내가 계획적으로 한 짓이에요. 화해 안 해요. 적절한 처벌을 원합니다. 말 끝나자 민지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준호는 동요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민지가 다가왔다. 준호야. 그는 등을 돌렸다. 며칠 후 마지막 공판에서 준호가 추가 요구를 했다. 정신적 피해 보상도 청구해요. 박성민이 반복적으로 속였고 녹음에서 발각되면 어때라고 했어요. 변호사가 그 파일을 재생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판결이 나왔다. 박성민은 3천만 원 배상 명령을 받았다. 항소 안 하자 효력이 발생했다. 준호는 바로 자산 압류 신청을 했다. 박성민의 차, 은행 계좌 일부, 학원 수입이 동결됐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져 법정을 나갔다. 그 후 박성민의 학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빼냈다. 그 선생님 믿고 보냈는데 소문이 퍼졌다. 학원이 문을 닫았고 그는 교회에서 쫓겨났다. 준호는 친구에게서 들었다. 성민 그놈 교회 못 다녀. 합창단도 해체됐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식을 듣고 창밖을 봤다. 비가 오는 거리를 보며 가슴이 시원해졌다. 민지의 고통스러운 반응이 시작됐다. 어느 밤 그녀가 술에 취해 들어왔다. 준호야, 나 그냥 네가 더 관심 가져줬으면 했어. 누가 날 알아주길 바랐어. 네가 너무 무심했어.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다. 무심? 내가 생일, 기념일 다 챙겼고 집안일 먼저 나서서 했어. 그게 무심이야. 민지는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그냥 변명하려는 거지.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끝났어. 뭐 해도 돌아갈 생각 없어. 그는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민지도 결국 포기하고 사인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지만 안도감이 밀려왔다. 서류가 마무리되자 준호는 새 출발을 시작했다. 친구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짐을 풀며 빈 방을 둘러봤다. 조용했지만 자유로웠다. 민지의 흔적이 없는 공간에서 처음으로 깊이 숨을 쉬었다. 일주일 후 TV를 켰다. 지역 뉴스에서 음악학원 운영 중단, 학부모 불만 폭주라는 제목이 나왔다. 박성민의 학원이었다. 문 닫았고 재정 압박으로 빚더미에 앉았다. 커뮤니티 포럼에 글들이 올라왔다. 교회에서 웃던 사람이 그런 짓을? 내 아이 피아노 선생이었는데 충격이야. 교회는 그를 완전히 내쫓았고 합창단은 해산됐다. 영상과 사진도 지워졌다. 며칠 후 민지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교회를 떠났고 동네 슈퍼, 미용실에서 사라졌다.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그 집 깨졌대. 아내가 교회 사람과 외도해서.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밤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봉투가 있었다. 열어보니 손편지와 USB. 이게 진실이야. 늦었지만 보내. USB를 꽂자 녹음이 나왔다. 민지 목소리. 준호가 알아챌까? 박성민이 웃으며 알아도 어때? 솔직히 내 남편 지루하지? 착한데 이용하기 쉽잖아. 준호는 컴퓨터를 덮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다. 착해서 이용하기 쉽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결의가 생겼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울지 않을게. 그는 일상의 변화를 줬다. 출근길에 커피숍에 들러 책을 읽고 저녁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달렸다. 주말엔 혼자 산책하며 사진 찍었다. 상담센터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저도 비슷했어요. 증거 모아서 소송했죠. 점점 회복됐다. 밤에 혼자 있어도 슬프지 않았. 친구가 만났을 때 말했다. 너 정말 달라졌어. 예전엔 억눌린 듯 했는데 지금은 강해 보인다. 준호가 웃었다.
맞아, 강해졌어. 시간이 지나면서 박성민과 민지의 삶이 더 망가졌다. 박성민은 학원 문 닫고 빚에 쫓겨 부모와 갈등했다. 결국 시골로 내려가 은둔 생활을 했다. 교회 지인에게서 들었다. 그 사람 완전히 고립됐어. 일자리 못 구하고 친구들 다 떠났대. 교회 근처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 걸 봤는데 눈빛이 공허해.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봤다. 민지도 순탄치 않았다. 다른 동네로 이사 갔지만 직장 그만두고 가족과 멀어졌다. 친구들에게 준호가 너무 차가워. 작은 실수로 그렇게까지라고 했다. 준호는 웃었다. 작은 실수? 반복된 선택이었지. 그녀는 정신과 치료받고 항우울제 먹었다. 감정 불안정으로 일자리 유지 못해 파트타임으로 버텼다. 결국 부모 집으로 돌아갔다. 안정된 직장과 행복한 가정, 교회 존경을 잃은 게 가장 큰 타격이었다. 준호는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민지였다. 받지 않았다. 곧 메시지. 정말 미안해. 그 말만 하고 싶었어.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는 답장 안 하고 삭제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거였다. 몇 달 후 여행 중 여자를 만났다. 사진작가로 일상을 담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조심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열렸다. 과거 이야기할게. 그녀가 말했다. 너 정말 대단해. 무너질 수 있었는데 자신 지켰잖아. 그 말에 처음으로 위로받았다. 그 후 사진 배우기 시작했다. 함께 작은 전시회 열고 서로의 일상을 찍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아직 과거를 완전히 잊진 않았다. 악몽 꾸고 옛집 지나칠 때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물었다. 후회 안 해? 그 여자한테 한 거. 준호가 말했다. 후회 안 해. 그 일 없었으면 여전히 속고 살았을 거야. 이제 그는 새 추억을 찍으며 산다. 혼자지만 자신 있게